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갑득이라는 건장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어찌된 일인지 젊은 처녀는 하나도 없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과부만 셋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과부가 모두 갑득이를 마음에 품고 그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갑득아, 일하느라 힘들지? 어서 이리 와서 이것 좀 먹고 하려무나. 갑득이가 땀 흘려 밭을 갈고 있을 때 과부 안성댁이 푸짐한 점심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굴비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성댁. 힘들게 뭐 이런 귀한 것을 다 가져오셨어. 굴비에 갈비찜이라니 너무 무리한 것 아니오. 아따, 자네가 잘 먹고 힘을 내야 건강할 것 아닌가? 그래야 달 밝은 밤에 나도 좋고, 응? 참말로 안성댁은 나만 보면 그 생각뿐이구려. 그건 그렇고, 자네 요새 순이네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아니, 왜 그런 것은 묻고 그러시오. 우리 사이에 그런 건 묻지 않기로 하지 않았소. 아, 그래도 사람이 궁금해서 그렇지. 서로 비밀은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 안성댁도 부디 약속을 지켜주시오. 갑득이가 밥을 다 먹자 안성댁은 입을 삐죽이며 섭섭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갑득이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두고 봐이네 기어코 갑득이는 내 남자로 만들고 말 테니. 그날 오후 일을 마친 갑득이는 땀을 씻으러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 바로 옆에 사는 과부 순인의 집에서 무언가 퍽퍽 하고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진 갑득이는 담장 너머로 순인의 집마당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인애가 귀신같이 갑득이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어머, 갑득아. 마침 잘 왔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놈의 수박이 도무지 깨지질 않네. 아따, 또 시작이구먼.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순인의 집으로 들어간 갑득이가 단번에 수박을 쩍하고 쪼개자 순인애는 활짝 웃으며 수건으로 갑득이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우리 갑득이는 뭘 해도 일이 든든하노.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어서 시원한 수박 좀 먹어봐. 땡볕에서 일해 목이 말랐던 갑득이는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개는 감추듯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 갑득아, 너 정도면 나 같은 여편네 하나쯤은 거뜬히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또 그 소리. 이 소리 하려고 일부러 수박을 못 깨는 척 한 것이구려. 아, 그려. 아까 낮에 안성댁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그 여자한테 질 수야 없지? 그리고 이따 저녁밥도 해서 들고 갈 테니 기다려. 오늘은 안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단 말이요. 어머나, 참말로. 어째 요즘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래? 내가 싫어진겨? 누가 싫다고 했어? 피곤하다고 했지. 아, 그게 그거 아니냔 말이요. 아무튼 오늘은 나도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소? 갑득이가 돌아가자 순인애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요즘 들어 갑득이가 유독 자신만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희한하네. 갑득이가 안성댁한테는 나긋나긋 잘하는 것 같던데 어찌 나한테만 일이 쌀쌀맞게 군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순인의 집 앞을 지나던 세 번째 과부 공순댁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 두 년이 갑득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렇고 말고. 내일 밤엔 내가 갑득이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을 푹 고아서 찾아가야겠어. 갑득이는 내가 만들어준 삼계탕이 제일 좋다고 했단 말이야. 공순댁은 다른 두 과부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밤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들고 갑득이를 찾아갔지요. 갑득아, 안에 있는감?
곰순댁의 목소리에 갑뜨기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곰순댁. 이 밤중에 또 무엇을 들고 온 것이오? 아, 요즘 자네가 땡볕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그렇구려.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곰순댁은 방으로 들어가 갑뜨기에게 삼계탕을 차려주었고 갑뜨기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곰순댁이 끓인 게 최고야. 곰순댁 삼계탕은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역시 갑뜨기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라니까. 그러니 어서 나를 이 집안에 들여놓기만 해보라고. 그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텐데. 곰순댁 손맛이야 나도 잘 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지. 헌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먼.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안성댁이랑 순이네가 자네한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허공에 뜬 구름처럼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얼른 나와 합치는 게 어떻겠냐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곰순댁은 늦은 밤까지 갑뜨기를 붙들고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았지만 갑뜨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곰순댁이 돌아가고 갑뜨기는 자리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잣말, 여인들이 챙겨주니 좋기는 한데.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어젯밤 먹은 삼계탕 덕에 든든했던 갑뜨기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갑뜨가. 어서 안 일어나고 뭐여? 마당에 돗자리 펴놨다. 내가 사골 국물 진하게 우린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나와서 먹어봐야지. 그런데 갑뜨기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곰순댁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안성댁은 아침부터 일도 안 나가고 남의 집에서 무슨 돗자리야? 나야 우리 갑뜨기 주려고 곰탕을 가져왔지? 그러는 곰순댁은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나는 갑뜨기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왔다네. 자, 어서 상 차리자고.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갑뜨기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들 왜 이렇게 난리들이쇼? 아, 어서 이리 와 앉아. 곰탕 좀 먹어야지. 너 주려고 내가 꼬박 밤새 만들어 왔다. 얘야, 갑뜨가. 곰탕이야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이 전복죽은 다르지. 내가 귀하디 귀한 전복죽을 끓여왔으니 이것부터 먹어봐. 바로 그때 순이네가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따, 시방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 모여 있었구먼. 그렇게들 살지 말라고. 얘야, 갑뜨가. 내가 너 주려고 장에 가서 제일 좋은 꽃등심을 사왔어.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아니, 시방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갑뜨기는 내 곰탕부터 먹어야 해. 뭔 소리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지. 아, 인연들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그만들 좀 하시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오? 그러지들 말고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왔으니 다 같이 앉아서 나눠 먹으면 되겠네? 갑뜨기의 말에 새 과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온 음식을 상 위에 차려놓으니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자, 나 혼자 다 먹지 못하니 서로들 나눠 먹어보자고. 갑뜨기와 새 과부는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싸웠냐는 듯 금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음매, 순이네가 언제 이렇게 솜씨가 늘었대. 전복죽 맛이 아주 일품이구먼. 아, 옆 마을까지 가서 두 손 싹싹 빌고 배워왔지? 그런데 안성댁 곰탕도 참으로 만나네 그려. 그날 아침은 마치 갑뜨기의 생일 잔치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갑뜨기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와 보니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뜨기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어르신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도 말게.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곡식과 재물을 몽땅 빼앗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죄다 잡아갔다네. 그 말에 갑뜨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순이네, 안성댁, 곰순댁 모두 잡혀갔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늙은 우리들만 남겨두고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어. 그 산적들이 언제,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한두 시즌쯤 전에 서쪽 능선 쪽으로 사라졌다네. 하지만 섣불리 쫓아가진 말게. 이번에 온 놈들은 그 수가 엄청나고 창칼까지 들고 있었어.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갑뜨기는 집으로 달려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검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한때 그는 밤에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난다 하여 흑호라 불리던 천하의 이름을 떨친 검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여인이 정적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후 복수를 끝으로 검을 놓고 이곳 산골 마을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도적들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소식에 잠들어 있던 흑호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검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검을 잡게 되는군. 검객 흑호는 검집에서 칼을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칼날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흑호는 서쪽 능선을 따라 도적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살기가 번뜩였고 움직임은 이름 그대로 검은 호랑이처럼 민첩하고 빨랐습니다.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자 저 멀리 불빛이 새어나오는 도적들의 야영지가 보였습니다. 혼잣말, 저곳이로군. 흑호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 보초를 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적들이 막사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막사에는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과부도 있었지요.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를 어쩌려는 것이냐. 우리 이러다 갑뜨기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것 아니야? 쯧쯧,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안성댁은 갑뜨기 타령이구먼. 다들 조용들 좀 혀.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하려는지 그게 걱정이구먼. 그 순간 막사 입구를 지키던 보초 하나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초는 컥 소리를 내며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보초도 순식간에 같은 신세가 되었지요. 정광석화 같은 찰나의 순간에 보초들이 쓰러지고 어둠 속에서 흑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보초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갇혀있는 막사 앞에 보초들까지 모두 쓰러뜨린 흑호는 막사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는 기겁하며 놀랐습니다. 아니, 갑뜨기. 아니, 그런데 그 칼은 뭐야? 위험하게 이곳은 어떻게 왔어? 갑뜨기가 왔으면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벼. 어서들 나가자고. 모두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밖으로들 나오시오. 아직 자고 있는 도적들이 많소. 마을 사람들이 흑호를 따라 조용히 밖으로 나와 도적들의 소굴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거구의 두목과 수많은 도적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여러 산적과 도적대를 통폐합한 도끼불패라 불리는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전설의 검객 흑호란 말이냐? 내 놈의 전설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게 되다니 영광이로구나. 사람들을 무사히 보내준다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오늘 내 놈의 실력이 어떤지
이 몸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도끼불패는 등 뒤에서 두 자루의 거대한 도끼를 꺼내 들고 흑호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 하나만 들고 나한테 덤빈 놈은 내가 처음이다. 제법 배짱은 있구나. 내 놈 목숨을 거두지 않으려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쯤 하고 조용히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원한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 내 놈의 그 건방진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끼불패가 흑호를 향해 도끼를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흑호가 살짝 몸을 피하자 두목의 도끼는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흑호는 귀신 같은 솜씨로 두목에 남은 도끼 자루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흑호의 칼끝은 어느새 두목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칼끝에 두목의 목에서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 우리 갑뜨기가 맞아? 그러게 말이야. 수박 깨줄 때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구먼. 그래도 싸워서 이겼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오. 갑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먼.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리거라. 천하의 도끼불패가 흑호의 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듣던 대로군. 확실히 보통이 아니야. 전설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흑호는 두목과 산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흑호, 자네의 칼솜씨는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하더군. 내 지금까지 수없는 고수들과 싸워봤지만 자네만 한 잔은 없었네? 허나, 내가 너와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자네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그렇다. 난 그녀의 처참한 시신을 보았고 그녀의 복수를 마친 뒤 이곳 산골 마을로 들어왔지. 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느냐? 흑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두목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한 일이거늘. 자네가 본 죽은 여인은 자네가 사랑한 여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흑호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자네가 사랑한 여인, 세화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선 최고의 권력자 손에 갇혀있지. 그게 정말인가? 그런데 자네가 그걸 어찌 아는 것이냐? 그 권력자는 바로 좌의정 김한수다. 그는 세화를 미끼로 자네를 끌어들여 이안대군을 앞세운 영모의 자네의 검을 이용할 계획이지. 영모라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우리와 손을 잡고 김한수를 무너뜨리세.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구하고 우리는 그의 창고에 쌓인 막대한 재물을 챙기는 것이야. 그래서 나를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잡아온 것이었군. 하하, 이제야 알았군. 자네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네. 그토록 사랑했던 세화가 살아있다는 말에 흑호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김한수 그자의 목숨을 거두는 일 따위는 두렵지 않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흑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흑호를 영웅처럼 맞이했고 특히 세과부는 앞다투어 그의 곁을 차지하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아이고, 멋져 불어. 우리 갑뜨기가 참말로 사내 중에 사내였구먼. 이제 갑뜨기가 있는 한 우리 마을은 도적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자네는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그날 밤, 흑호는 세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두목의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두목이 보낸 자가 흑호를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세화라는 여인은 김한수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오. 장소는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라 했소이다. 금계산이라.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전령이 떠나자 흑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사랑하는 세화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세화.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곧 데리러 가겠소. 흑호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새 과부가 또다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그를 맞았습니다. 다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꼭 어디 멀리 떠날 사람처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겨 잠시 마을을 떠나야 하오.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가시게 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오. 중요한 일이 있어 며칠 한양에 다녀와야 하오. 걱정될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며칠 후, 흑호와 도끼불패는 한양 근교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자, 자네의 여인을 구할 준비는 되었는가? 난 준비되었네. 도끼불패의 수신호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별장 주변의 호위 무사들을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갔습니다. 흑호는 그 틈을 타 별장 안으로 잠입했고 세화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설마, 흑호.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당신이 살아 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화를 다시 만나자 흑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녀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밖에서 외침, 어서 빠져나가게. 이놈들은 우리가 맞겠네. 흑호가 세화의 손을 잡고 별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좌의정 김한수가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호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겠느냐. 그런데 내 놈은 왜 나를 잡으려 하는 것이냐. 우리는 너 같은 인재를 모으고 있다. 이 낡은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인재들을 말이다. 나라를 바꾸다니. 그것은 영모가 아니더냐. 나는 그런 일에 관심 없다. 길을 비켜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수족이 되지 않으면 오늘이 바로 내 놈과 세화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살고 싶으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는 내 놈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김한수가 손짓하자 수십 명의 무사들이 흑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흑호는 세화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습니다. 조심해요. 염려 마시오.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겠소. 흑호는 번개처럼 검을 휘둘렀고 도끼불패와 그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놈들.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버려라. 수백의 병사들이 흑호와 도끼불패 무리를 겹겹이 에워싸는 순간 갑자기 부두목이 이끄는 100여 명의 무사들이 김한수의 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수가 함정을 판 것을 미리 알고 있던 도끼불패가 그곳에 또 하나의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부두목은 순식간에 김한수를 사로잡았습니다. 김한수, 이놈. 내 놈 부하들에게 칼을 버리라고 명하거라. 두목이 잡히자 나머지 병사들은 병장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김한수와 역모의 증거를 가지고 곧장 궁궐 앞으로 향했습니다. 뭐라? 도적들이 역도들을 잡아왔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것이 저들이 가져온 증자이옵니다. 임금은 증거들을 살펴보고는 역모가 확실함을 알았습니다. 전하,
헌데 역도들을 잡아온 것이 도적대라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임시로 암행어사라는 벼슬을 내리시면 모양새가 갖춰질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하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도적대들은 임시 암행어사가 되어 역적들을 소탕한 공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간의 도적질을 사면받고 흑호가 살던 강원도 산골마을의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도적질을 그만둔 그들은 흑호와 함께 마을로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 흑호의 곁에 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이고, 갑뜨기가 마침내 짝을 찾았구먼.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갑뜨기 색시가 인물 하나는 끝내주는구먼. 옴매, 꿩 대신 닭이라고 저기 도적들 속에도 괜찮은 사내들이 꽤 있구먼. 그 말에 흑호는 안심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픈 기억을 모두 잊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과부들도 새로 정착한 늠름한 사내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강원도 산골마을은 그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마을에 갑뜨기라는 건장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어찌된 일인지 젊은 처녀는 하나도 없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과부만 셋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과부가 모두 갑뜨기를 마음에 품고 그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갑뜨가 일하느라 힘들지? 어서 이리 와서 이것 좀 먹고 하려무나. 갑뜨기가 땀 흘려 밭을 갈고 있을 때 과부 안성댁이 푸짐한 점심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굴비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성댁. 힘들게 뭐 이런 귀한 것을 다 가져오셨어. 굴비에 갈비찜이라니 너무 무리한 것 아니오. 아따, 자네가 잘 먹고 힘을 내야 건강할 것 아닌가? 그래야 달 밝은 밤에 나도 좋고, 응? 참말로 안성댁은 나만 보면 그 생각뿐이구려. 그건 그렇고, 자네 요새 순이네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아니, 왜 그런 것은 묻고 그러시오. 우리 사이에 그런 건 묻지 않기로 하지 않았소. 아, 그래도 사람이 궁금해서 그렇지. 서로 비밀은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 안성댁도 부디 약속을 지켜주시오. 갑뜨기가 밥을 다 먹자 안성댁은 입을 삐죽이며 섭섭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갑뜨기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두고 봐이네 기어코 갑뜨기는 내 남자로 만들고 말 테니. 그날 오후 일을 마친 갑뜨기는 땀을 씻으러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 바로 옆에 사는 과부 순인의 집에서 무언가 퍽 하고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진 갑뜨기는 담장 너머로 순인의 집마당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인애가 귀신같이 갑뜨기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어머, 갑뜨가. 마침 잘 왔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놈의 수박이 도무지 깨지질 않네. 아따, 또 시작이구먼.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순인의 집으로 들어간 갑뜨기가 단번에 수박을 쩍하고 쪼개자 순인애는 활짝 웃으며 수건으로 갑뜨기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우리 갑뜨기는 뭘 해도 일이 든든하노.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어서 시원한 수박 좀 먹어봐. 땡볕에서 일해 목이 말랐던 갑뜨기는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개는 감추듯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 갑뜨가 너 정도면 나 같은 여편네 하나쯤은 거뜬히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또 그 소리. 이 소리 하려고 일부러 수박을 못 깨는 척 한 것이구려. 아, 그려. 아까 낮에 안성댁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그 여자한테 질 수야 없지? 그리고 이따 저녁밥도 해서 들고 갈 테니 기다려. 오늘은 안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단 말이오. 어머나, 참말로. 어째 요즘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래? 내가 싫어진겨? 누가 싫다고 했어? 피곤하다고 했지. 아, 그게 그거 아니냔 말이오. 아무튼 오늘은 나도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소? 갑뜨기가 돌아가자 순이네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요즘 들어 갑뜨기가 유독 자신만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희한하네. 갑뜨기가 안성댁한테는 나긋나긋 잘하는 것 같던데 어찌 나한테만 이리 쌀쌀맞게 군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순이네 집 앞을 지나던 세 번째 과부 공순댁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 두 년이 갑뜨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렇고 말고. 내일 밤엔 내가 갑뜨기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을 푹 고아서 찾아가야겠어. 갑뜨기는 내가 만들어준 삼계탕이 제일 좋다고 했단 말이야. 공순댁은 다른 두 과부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밤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들고 갑뜨기를 찾아갔지요. 갑뜨가 안에 있는감? 공순댁의 목소리에 갑뜨기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곰순댁. 이 밤중에 또 무엇을 들고 온 것이오? 요즘 자네가 땡볕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그렇구려.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공순댁은 방으로 들어가 갑뜨기에게 삼계탕을 차려주었고 갑뜨기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곰순댁이 끓인 게 최고야. 곰순댁 삼계탕은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역시 갑뜨기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라니까. 그러니 어서 나를 이 집안에 들여놓기만 해보라고. 그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텐데. 곰순댁 손맛이야 나도 잘 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지. 헌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먼.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안성댁이랑 순이네가 자네한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허공에 뜬 구름처럼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얼른 나와 합치는 게 어떻겠냐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공순댁은 늦은 밤까지 갑뜨기를 붙들고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았지만 갑뜨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공순댁이 돌아가고 갑뜨기는 자리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잣말, 여인들이 챙겨주니 좋기는 한데.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어젯밤 먹은 삼계탕 덕에 든든했던 갑뜨기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갑뜨가. 어서 안 일어나고 뭐여? 마당에 돗자리 펴놨다. 내가 사골 국물 진하게 우린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나와서 먹어봐야지. 그런데 갑뜨기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공순댁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안성댁은 아침부터 일도 안 나가고 남의 집에서 무슨 돗자리야? 나야 우리 갑뜨기 주려고 곰탕을 가져왔지? 그러는 곰순댁은 아침부터 어쩐 일이야? 나는 갑뜨기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왔다네. 자, 어서 상 차리자고.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갑뜨기가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들 왜 이렇게 난리들이쇼? 어서 이리 와 앉아. 곰탕 좀 먹어야지. 너 주려고 내가 꼬박 밤새 만들어 왔다. 얘야, 갑뜨가. 곰탕이야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이 전복죽은 다르지. 내가 귀하디 귀한 전복죽을 끓여왔으니 이것부터 먹어봐. 바로 그때 순이네가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아따, 시방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 모여 있었구먼. 그렇게들 살지 말라고. 얘야, 갑뜨가. 내가 너 주려고 장에 가서 제일 좋은 꽃등심을 사왔어.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아니, 시방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갑뜨기는 내 곰탕부터 먹어야 해. 뭔 소리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지. 아, 인연들이 지금 뭘 하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그만들 좀 하시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오? 그러지들 말고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왔으니 다 같이 앉아서 나눠 먹으면 되겠네? 갑뜨기의 말에 새 과부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온 음식을 상위에 차려놓으니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자, 나 혼자 다 먹지 못하니 서로들 나눠 먹어보자고. 갑뜨기와 새 과부는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자 언제 싸웠냐는 듯 금세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음매, 순이네가 언제 이렇게 솜씨가 늘었대. 전복죽 맛이 아주 일품이구먼. 아, 옆 마을까지 가서 두 손 싹싹 빌고 배워왔지? 그런데 안성댁 곰탕도 참으로 맛나네 그려. 그날 아침은 마치 갑뜨기의 생일 잔치처럼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갑뜨기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와 보니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갑뜨기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어르신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말도 말게.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곡식과 재물을 몽땅 빼앗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죄다 잡아갔다네. 그 말에 갑뜨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럼 순이네, 안성댁, 곰순댁 모두 잡혀갔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늙은 우리들만 남겨두고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어. 그 산적들이 언제,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한 두 시즌쯤 전에 서쪽 능선 쪽으로 사라졌다네. 하지만 섣불리 쫓아가진 말게. 이번에 온 놈들은 그 수가 엄청나고 창칼까지 들고 있었어.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갑뜨기는 집으로 달려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검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한때 그는 밤의 검은 그림자처럼 나타난다 하여 흑호라 불리던 천하의 이름을 떨친 검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했던 여인이 정적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 후 복수를 끝으로 검을 놓고 이곳 산골 마을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도적들이 마을 사람들을 잡아갔다는 소식에 잠들어 있던 흑호의 본능이 다시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검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검을 잡게 되는군. 검객 흑호는 검집에서 칼을 꺼내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칼날은 여전히 서슬퍼렇게 날이 서 있었습니다. 흑호는 서쪽 능선을 따라 도적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살기가 번뜩였고 움직임은 이름 그대로 검은 호랑이처럼 민첩하고 빨랐습니다.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자 저 멀리 불빛이 새어나오는 도적들의 야영지가 보였습니다. 혼잣말, 저곳이로군. 흑호는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밤이 깊어 보초를 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적들이 막사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막사에는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과부도 있었지요.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를 어쩌려는 것이냐. 우리 이러다 갑뜨기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것 아니야? 쯧쯧,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안성댁은 갑뜨기 타령이구먼. 다들 조용들 좀 혀.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하려는지 그게 걱정이구먼. 그 순간 막사 입구를 지키던 보초 하나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초는 컥 소리를 내며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보초도 순식간에 같은 신세가 되었지요. 정광석화 같은 찰나의 순간에 보초들이 쓰러지고 어둠 속에서 흑호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칼날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때마다 보초들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갇혀있는 막사 앞에 보초들까지 모두 쓰러뜨린 흑호는 막사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는 기겁하며 놀랐습니다. 아니, 갑뜨기. 아니, 그런데 그 칼은 뭐야? 위험하게 이곳은 어떻게 왔어? 갑뜨기가 왔으면 우리도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벼. 어서들 나가자고. 모두 조용히 하시오. 조용히 밖으로들 나오시오. 아직 자고 있는 도적들이 많소. 마을 사람들이 흑호를 따라 조용히 밖으로 나와 도적들의 소굴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거구의 두목과 수많은 도적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여러 산적과 도적대를 통폐합한 도끼불패라 불리는 악명 높은 자였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전설의 검객 흑호란 말이냐. 내 놈의 전설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게 되다니 영광이로구나. 사람들을 무사히 보내준다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오늘 내 놈의 실력이 어떤지 이 몸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도끼불패는 등 뒤에서 두 자루의 거대한 도끼를 꺼내 들고 흑호에게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숨막히는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 하나만 들고 나한테 덤빈 놈은 내가 처음이다. 제법 배짱은 있구나. 내 놈 목숨을 거두지 않으려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쯤 하고 조용히 물러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원한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 내 놈의 그 건방진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끼불패가 흑호를 향해 도끼를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흑호가 살짝 몸을 피하자 두목의 도끼는 옆에 있던 커다란 나무에 깊숙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흑호는 귀신 같은 솜씨로 두목에 남은 도끼 자루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흑호의 칼끝은 어느새 두목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칼끝에 두목의 목에서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진짜 우리 갑뜨기가 맞아? 그러게 말이야. 수박 깨줄 때랑은 완전 다른 사람이구먼. 그래도 싸워서 이겼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오. 갑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먼.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리거라. 천하의 도끼불패가 흑호의 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듣던 대로군. 확실히 보통이 아니야. 전설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는 것을 확인한 후 흑호는 두목과 산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흑호, 자네의 칼솜씨는 듣던 대로 정말 대단하더군. 내 지금까지 수없는 고수들과 싸워봤지만 자네만 한 잔은 없었네? 허나, 내가 너와 이 자리를 마련한 것? 자네가 모르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그렇다. 난 그녀의 처참한 시신을 보았고 그녀의 복수를 마친 뒤 이곳 산골 마을로 들어왔지. 헌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느냐? 흑호는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두목을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내 눈으로 확인한 일이거늘. 자네가 본 죽은 여인은 자네가 사랑한 여인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흑호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자네가 사랑한 여인, 세화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선 최고의 권력자 손에 갇혀있지. 그게 정말인가? 그런데 자네가 그걸 어찌 아는 것이냐? 그 권력자는 바로 좌의정 김한수다.
그는 세화를 미끼로 자네를 끌어들여 이안대군을 앞세운 영모의 자네의 검을 이용할 계획이지. 영모라고. 그렇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우리와 손을 잡고 김한수를 무너뜨리세.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구하고 우리는 그의 창고에 쌓인 막대한 재물을 챙기는 것이야. 그래서 나를 끌어들이려고 일부러 마을 사람들을 잡아온 것이었군. 하하, 이제야 알았군. 자네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네. 그토록 사랑했던 세화가 살아있다는 말에 흑호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김한수 그자의 목숨을 거두는 일 따위는 두렵지 않다.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흑호는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흑호를 영웅처럼 맞이했고 특히 세과부는 앞다투어 그의 곁을 차지하려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아이고, 멋져 불어. 우리 갑뜨기가 참말로 사내 중에 사내였구먼. 이제 갑뜨기가 있는 한 우리 마을은 도적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자네는 우리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그날 밤 흑호는 세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두목의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두목이 보낸 자가 흑호를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세화라는 여인은 김한수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오. 장소는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라 했소이다. 금계산이라.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전령이 떠나자 흑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사랑하는 세화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세화. 그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내가 곧 데리러 가겠소. 흑호가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새 과부가 또다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그를 맞았습니다. 다들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아니, 그게 뭔 소리야? 꼭 어디 멀리 떠날 사람처럼.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생겨 잠시 마을을 떠나야 하오.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가시게 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오. 중요한 일이 있어 며칠 한양에 다녀와야 하오. 걱정들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며칠 후 흑호와 도끼불패는 한양 근교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자, 자네의 여인을 구할 준비는 되었는가? 난 준비되었네. 도끼불패의 수신호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별장 주변의 호위 무사들을 소리 없이 처리해 나갔습니다. 흑호는 그 틈을 타 별장 안으로 잠입했고 세화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설마, 흑호.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당신이 살아 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화를 다시 만나자 흑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녀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밖에서 외침, 어서 빠져나가게. 이놈들은 우리가 맞겠네. 흑호가 세화의 손을 잡고 별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좌의정 김한수가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호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겠느냐. 그런데 내 놈은 왜 나를 잡으려 하는 것이냐? 우리는 너 같은 인재를 모으고 있다. 이 낡은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인재들을 말이다. 나라를 바꾸다니. 그것은 영모가 아니더냐. 나는 그런 일에 관심 없다. 길을 비켜라. 아직도 모르겠느냐. 내 수족이 되지 않으면 오늘이 바로 내 놈과 세화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살고 싶으면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나는 내 놈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김한수가 손짓하자 수십 명의 무사들이 흑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흑호는 세화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습니다. 조심해요. 염려 마시오.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겠소. 흑호는 번개처럼 검을 휘둘렀고 도끼불패와 그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이놈들!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버려라. 수백의 병사들이 흑호와 도끼불패 무리를 겹겹이 에워싸는 순간 갑자기 부두목이 이끄는 100여 명의 무사들이 김한수의 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수가 함정을 판 것을 미리 알고 있던 도끼불패가 그곳에 또 하나의 함정을 파놓았던 것입니다. 부두목은 순식간에 김한수를 사로잡았습니다. 김한수, 이놈. 내 놈 부하들에게 칼을 버리라고 명하거라. 두목이 잡히자 나머지 병사들은 병장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김한수와 역모의 증거를 가지고 곧장 궁궐 앞으로 향했습니다. 뭐라? 도적들이 역도들을 잡아왔단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이것이 저들이 가져온 증자이옵니다. 임금은 증거들을 살펴보고는 역모가 확실함을 알았습니다. 전하, 헌데 역도들을 잡아온 것이 도적대라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것이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임시로 암행어사라는 벼슬을 내리시면 모양새가 갖춰질 것이옵니다. 그래. 그리하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도적대들은 임시 암행어사가 되어 역적들을 소탕한 공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간의 도적지를 사면받고 흑호가 살던 강원도 산골마을의 땅을 개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도적지를 그만둔 그들은 흑호와 함께 마을로 돌아와 정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고 흑호의 곁에 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는 더욱 놀랐습니다. 아이고, 갑뜨기가 마침내 짝을 찾았구먼.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갑뜨기 색시가 인물 하나는 끝내주는구먼. 옴매, 꿩 대신 닭이라고 저기 도적들 속에도 괜찮은 사내들이 꽤 있구먼. 그 말에 흑호는 안심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는 아픈 기억을 모두 잊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과부들도 새로 정착한 늠름한 사내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강원도 산골마을은 그 옛날 옛적 강원도의 깊고 깊은 산골마을에 갑뜨기라는 건장하고 마음씨 고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을은 어찌된 일인지 젊은 처녀는 하나도 없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과부만 셋이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과부가 모두 갑뜨기를 마음에 품고 그를 차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갑뜨가 일하느라 힘들지? 어서 이리 와서 이것 좀 먹고 하려무나. 갑뜨기가 땀 흘려 밭을 갈고 있을 때 과부 안성댁이 푸짐한 점심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점심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운 굴비와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성댁. 힘들게 뭐 이런 귀한 것을 다 가져오셨어. 굴비에 갈비찜이라니 너무 무리한 것 아니오. 아따, 자네가 잘 먹고 힘을 내야 건강할 것 아닌가? 그래야 달 밝은 밤에 나도 좋고, 응? 참말로 안성댁은 나만 보면 그 생각뿐이구려. 그건 그렇고, 자네 요새 순이네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아니, 왜 그런 것은 묻고 그러시오. 우리 사이에 그런 건 묻지 않기로 하지 않았소. 아, 그래도 사람이 궁금해서 그렇지. 서로 비밀은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 안성댁도 부디 약속을 지켜주시오. 갑뜨기가 밥을 다 먹자 안성댁은 입을 삐죽이며 섭섭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갑뜨기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요. 두고 봐이네 기어코 갑뜨기는 내 남자로 만들고 말 테니. 그날 오후 일을 마친 갑뜨기는 땀을 씻으러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 바로 옆에 사는 과부 순인의 집에서 무언가 퍽, 퍽 하고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궁금해진 갑뜨기는 담장 너머로 순인의 집마당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순인애가 귀신같이 갑뜨기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불렀습니다. 어머, 갑뜨가. 마침 잘 왔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이놈의 수박이 도무지 깨지질 않네. 아따, 또 시작이구먼.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순인의 집으로 들어간 갑뜨기가 단번에 수박을 쩍하고 쪼개자 순인애는 활짝 웃으며 수건으로 갑뜨기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우리 갑뜨기는 뭘 해도 일이 든든하노. 일하느라 힘들었을 테니 어서 시원한 수박 좀 먹어봐. 땡볕에서 일해 목이 말랐던 갑뜨기는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개는 감추듯 먹어 치웠습니다. 그런데 갑뜨가 너 정도면 나 같은 여편네 하나쯤은 거뜬히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또 그 소리. 이 소리 하려고 일부러 수박을 못 깨는 척 한 것이구려. 아, 그려. 아까 낮에 안성댁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그 여자한테 질 수야 없지? 그리고 이따 저녁밥도 해서 들고 갈 테니 기다려. 오늘은 안 돼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하단 말이요. 어머나, 참말로. 어째 요즘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왜 그래? 내가 싫어진겨? 누가 싫다고 했어? 피곤하다고 했지. 아, 그게 그거 아니냔 말이요. 아무튼 오늘은 나도 피곤해서 이만 가보겠소? 갑뜨기가 돌아가자 순인애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요즘 들어 갑뜨기가 유독 자신만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희한하네. 갑뜨기가 안성댁한테는 나긋나긋 잘하는 것 같던데 어찌 나한테만 일이 쌀쌀맞게 군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순인의 집 앞을 지나던 세 번째 과부 공순댁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 두 년이 갑뜨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렇고 말고. 내일 밤엔 내가 갑뜨기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을 푹 고아서 찾아가야겠어. 갑뜨기는 내가 만들어준 삼계탕이 제일 좋다고 했단 말이야. 공순댁은 다른 두 과부에게 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밤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들고 갑뜨기를 찾아갔지요. 갑뜨가 안에 있는감? 공순댁의 목소리에 갑뜨기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곰순댁. 이 밤중에 또 무엇을 들고 온 것이오? 요즘 자네가 땡볕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자네가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그렇구려.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공순댁은 방으로 들어가 갑뜨기에게 삼계탕을 차려주었고 갑뜨기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곰순댁이 끓인 게 최고야. 곰순댁 삼계탕은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역시 갑뜨기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라니까. 그러니 어서 나를 이 집안에 들여놓기만 해보라고. 그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텐데. 곰순댁 손맛이야 나도 잘 알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지. 헌데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먼.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안성댁이랑 순이네가 자네한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허공에 뜬 구름처럼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얼른 나와 합치는 게 어떻겠냐니까. 마음이 다급해진 공순댁은 늦은 밤까지 갑뜨기를 붙들고 설득하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았지만 갑뜨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공순댁이 돌아가고 갑뜨기는 자리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잣말, 여인들이 챙겨주니 좋기는 한데 왜 이리 마음이 불편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어젯밤 먹은 삼계탕 덕에 든든했던 갑뜨기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갑뜨가.
어서 안 일어나고 모여. 마당에 돗자리 펴놨다. 내가 사골 국물 진하게 우린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나와서 먹어봐야지. 그런데 갑두기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공순댁이 곧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